다음은 두 번째 주제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이신 이태희 박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주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대한주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대한주거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어떤 지금 제도들이 이런 대한주거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전후의 메가 트렌드, 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시면 1, 2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58%인데요. 2045년에는 72%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택 정책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거 선호도나 어떤 경제적 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적은 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주택 정책에서 주로 고려하는 대상은 아파트, 특히 이제 부부와 자녀가 사는 아파트에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택 정책 또는 뭐 주거 정책에서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정말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른데요. 기술 혁신이 저희 일상생활의 변화를 정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건데 저희가 출근할 때 다른 건 다 놓고 와도 스마트폰은 놓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뭐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다 폰을 들고 있는, 정말 길 가다가도 폰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폰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람과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다른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빅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서 이제 그 딥러닝을 통해서 AI가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로보타이제이션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이 결과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굳이 뭐 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게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생기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많은 변경이 생길 건데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 요즘에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핵심은 사실 연결이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연결, 재화와 간의 연결,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결이 너무나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유유재화가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섞여서 연결도 되고 재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버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또 공간도 사실 과거와는 다른 정말 유휴 공간에 있으면 그것도 활용을 해서 맥시마이제이션하고 그 최대화시키고 효용을,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공간의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보시면 사실 제가 이 주식 가격을 넣었지만 그 이유는 주식은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요. JCPenney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주식이 없습니다. 망했기 때문인데요. 시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0점 몇 달러 정도이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시카고에 세 번째로 높았던 시어스 타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어스를 아마 아실 텐데 지금은 그 기업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쇠락해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거의 20만%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상장 이후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실제로 사실 이게 그냥 동네가 아니고요. 각각 강남, 위례, 그리고 그 종로입니다. 정말 핵심 상권 또는 우리 신도시에 이런 상가들이 다 공실로 남아 있고요. 임대에 붙은 지 굉장히 오래돼 있고 권리금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이마트, 정말 뭐 오프라인의 최강자였죠. 이마트도 한때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도 SSC.com이라고 하는 사실 뭐 온라인화의 변화의 성공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프라인 상권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의 사실 결과에는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랑 굉장히 아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PDF 파일 맞나요? 네. 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 소득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기업 간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려가 충분한가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과 도심 거주 선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강남과 우리가 이제 거리 대비 아파트 가격 차를 보면 정말 급격하게 도심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그 도심 안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탈도시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드물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도심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재도시화 현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누가 들어왔는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실제로 보면 좀 그 청년들이 많이 이제 도시로 들어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도시 정책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특히 도심의 주거에 대한 정책을 펴에 있어가지고 사실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아마 우선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은 너무너무 비싸져가지고 청년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 코로나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변화의 방향을 바꾸었다?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의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업무만 해도 비대면 업무 문화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웨비나를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 세미나도 동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듯이 비대면 업무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오피스 수요는 반면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점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굳이 정말 도심에 있는 본사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집 주변에 있는 오피스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사실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집에서 그냥 출퇴근 없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주거 기능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오피스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영화를 보고 홈시어터,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많이 해먹게 되고 홈 레스토랑, 즉 주거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유통이나 상업, 리테일 같은 공간은 많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공간의 니즈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들이 공간 이용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팬데믹이 이제 통제가 가능해지고 다시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공간 이용 패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도심 거주 선호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직주 근접 수요는 일부 분명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교육, 문화, 쇼핑시설들 도심 인프라 선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 거주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주택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뭐 서울 주요 지역, 그러니까 도심 근처에 뭐 압구정이나 마포나 이런 데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도심 거주 순호는 아마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파일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도심은 우리가 CBD 이런 뭐 GBD, YBD처럼 도시 기본상의 도심을 넘어서 좀 이제 관념적 개념으로 주변부나 외곽과는 좀 이제 그 구분되는 도시의 상업 업무 등 주요 기능과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이런 곳이라고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 이런 지표나 뭐 서베이 같은 것들을 봐도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 편리성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도심거주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도심거주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용도 융복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건물, 호, 기간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용도 융복화가 심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구역 단위를 보면 사실 주거 용도가 많이 도심으로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과거에는 굉장히 용도가 딱딱 분할되는 분리되는 그런 이제 용도 지역자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치면 지금도 많이 섞여 있지만 향후에는 더 많이 섞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 또한 사실 이게 뭐 상업지만 주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거지 안에도 과거에는 이제 정말 주택만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오프라인이 사실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크린토피아 같이 이런 필요한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프라인 같은 것들은 같이 주거지 안에 침투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역 단위로 용도가 융복화된다. 구역 단위 말고도 건물 단위로도 사실 굉장히 융복화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상복합이 한때는 기피 주거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세권이라는 용어에도 볼 수 있듯이 한 건물 안에서 용도복합도 많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 말고도 사실 지식산업센터처럼 기숙사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그 건물 안에서 자는 수요도 아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공공청사, 과거에는 청사 따로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물론 여러 재정적인 여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지만 또 유휴토지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말고라도 사실 이런 센터, 지리적으로 센터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도 사실 용도가 굉장히 많이 복합화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피스 홈이 섞여가지고 뭐 오피스 홈이 되거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집에서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굳이 뭐 사실 창조계층이라고 불리는 여러 뭐 프로그래머나 예를 들어서 굳이 정말 오피스에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펜션이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요. 캠핑장이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실 그곳이 다 오피스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유닛 단위에서 용도 융합도 일어날 것이고 그것 말고 또 기간 단위에도 아마 융복합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하면서 가능한 건데 내가 3개월 동안은 주거를 하면서 한 9개월 정도는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아마 기간별로 융복합화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뭐 그것 말고도 뭐 쇼핑숍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복수업체가 공유주방처럼 복수업체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어쨌든 다양한 유형의 융복합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 리테일 수요는 아마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분명 우리가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딜로이트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펜트업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레스토랑에 많이 가겠지만 사람들이 과연 예전처럼 많이 갈까, 꾸준히 많이 갈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사실 굉장히 간편식도 많이 발달했고 에어프라이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는 속에서 그리고 간편식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래서 과연 옛날처럼 다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인가를 좀 더 긴 시기로 보면 이 수요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 수요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를 보면 오피스나 리테일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말 이거는 모든 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저 뭐 외곽에 있는 노후된 중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용도를 아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양극화는 분명히 심화될 것이나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유지될 것이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이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지수로 보시면 리테일이나 오피스나 뭐 이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 센터, 타워, 이게 통신, 그러니까 5G 같은 통신 같은 것들이고요.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물류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쇠퇴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변화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특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들 정말 요즘에 대저 공채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정말 뭐 임대차뿐 아니라 주택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날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 주거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뭐 정규직만 없는 게 아니라 임시직도 사실 요즘에 특히 서비스업이 많이 쇠퇴하고 점점 자동화되면서 없어지고 있고요. 월급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뭐 사실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실질적인 그 월급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요.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여전히 남아있고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 속에서 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현황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주택 또는 주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반면에 정말 부동산 가격은 특히 그 무주택 아무것도 없는 그 자산이 없는 사람이 임금 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주거를 그러니까 정말 뭐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 말고 정말 다른 형태의 주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 주택 정책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에 사실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우리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매력과 관련한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도심 거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런 도시 외곽에 노마드 라이프를 사실 선호하는 문화,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굳이 도심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이제 그 일자리가 기존에 일자리가 있던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 그리고 반면에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 도심 생활을 여전히 이제 선호하는 곳에서 하지만 도심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것을 페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가성비 좋은 쉐어하우스나 이런 주택 수요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변화를 한번 살펴봤다면 그리고 변화 속에서 공간이용 패턴의 변화를 좀 더 깊게 살펴봤다면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제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주제에서 아마 훨씬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좀 큰 흐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공급된 대안주거의 기여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편법이라고 사실 비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공과 과를 사실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반면 가격 안정, 주거의 질, 새로운 주거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기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크게 보면 첫 번째로 도심 거처 공급과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두 번째로는 특히 1, 2인 청년 가구의 주거 질 향상. 사실 공급자가 이걸 주 목적으로 했던 이게 동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공급자가 다양하고 정말 많은 이런 대안 주거 공급을 통해서 분명히 1, 2인 가구 청년 가구의 주거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에 대해서도 같이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주거 중에서 대부분이 소형주택이고요. 그나마 중대형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이에 공급된 총 호실 대비
60제곱미터 미만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이 중소형 건물이 주거 공간인데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형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아까 노마드 라이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외국인들 장기 의료 관광 같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여러 수요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도심에 살면서 정주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 자체가 매력 있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여러 가지 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주택 정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효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은 도심에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심에 살고 싶고 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 도시계획이나 세제, 금융, 분양가 여러 규제들은 오히려 정말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는데 제도는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뛰고 있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이런 규제들이 다 주택을 공급 못하게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전세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여러 공공 지원들을 통해서 기존 호텔들은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미 주거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 불허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요. 이런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게 오피스홈인지 홈오피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이 용도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기존의 오피스 플러스 홈을 위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글이 많이 깨져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환기가 잘 되고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쾌적하게 일하고 거주하고 싶은 이런 수요가 있는데 반면에 외곽 발코니를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딱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갇힌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발코니를 만들면 안 되냐? 발코니를 무작정 규제를 해야 되냐? 우리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최소한 발코니를 확장은 불허할지라도 발코니 설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향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일률적으로 경시대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2 이상 전용 면적 2 이상이면 바닥 난방을 설치 못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라고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오피스가 줄어들겠지만 1인당 사용하는 오피스 면적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 때문에 이런 환기나 여러 위생 같은 것들이 강조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넓은 오피스 공간에 대한 우리가 고려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직주 근접 건물 안에서의 용도 복합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여기에 기숙사나 오피스텔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즉 직주 근접 억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여러 지구단위 계획들을 통해서 규제가 있는 상황 속인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할 대상인가?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숙사 같은 경우가 과거에 공장 시기에 공장 노동자들에 맞는 조거 형태가 아닌가? 사실 왜 굳이 기숙사를 짓도록 오피스텔은 안 되고 기숙사는 되게 이런 형태의 왜 규제가 필요하냐.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개별 취사도 안 되고 전세금 대출도 안 되고 정말 별로 좋은 게 없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냐. 좀 제도가 업데이트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제 요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정말 공장이 많았다면 제조업 공장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첨단 지식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기숙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제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거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이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거처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거 농업사에서는 사람들은 땅에 매속되어 있고 토지와 노동이 주요 생산 요소였다면 공장 시대에는 공장 산업시설,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 생산 3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엔 막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막스가 연구하던 시절에 그때가 이때였다면 지금이 과연 과거 막스가 말하던 그 시절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폴 로머라는 그 신성장 이론으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죠.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였다면 지금은 재료 사람 아이디어다. 과연 정말 옛날처럼 노동 투입 많아지면 생산이 많아지고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이런 시대가 더 이상 맞느냐. 정말 똑똑한 한 사람이, 창의적인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택 그리고 거처가 이 정책이 과연 시대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뭐 집에서 일할까 아니면 뭐 일터에서 살까, 정말 홈오피스인지 오피스 홈인지 헷갈리는 시절.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 제주도에 살면서 6개월은 거기 살면서 나머지 기간에는 에어비앤비 주고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고, 사실 상가는 다 비고 정말 이렇게 또 이제 일상생활이 되면 로봇택시가 일상화되면서 주차장도 향후에 텅텅 비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택 개념부터 밀도 요구되는 기반시설까지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정책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3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